안녕하세요. 김주범의 경매고입니다. 경매 신청이 있으면 법원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절차가 배당 이후 종기의 결정과 공고, 고지 절차이고, 그 이후에 채권 신고에 최고를 하게 됩니다. 이 절차가 끝나면 비로소 법원에서는 매각 준비 단계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매각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정하고 공고하고 통지를 하게 되죠. 이번 시간은 매각의 준비 단계와 그 매각 방법의 지정, 그리고 공고와 통지 내용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원은 매각 준비 단계로서 부동산에 대한 현황을 집행관에게 조사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감정평가사에게 그 부동산을 평가해서 그 평가액을 참작하고 최저 매각 가격, 이것을 정하는 매각 준비를 하게 되죠. 이렇게 집행관이 현황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평가액을 지정받았다면 이제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집행관이 현황조사,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을 평가한 가액은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경매 공고를 하지 않으면 경매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법원에서는 반드시 매각기일의 2주 전까지 이 경매를 할 것이다, 언제 할 것이다, 이런 공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통상 매각기일은 신문 공고를 하게 되고 그 공고일부터 14일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문 공고 의뢰일부터 20일 이내로 지정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매각 기일을 지정할 때에는 그 매각 결정 기일도 함께 지정합니다. 오늘 날짜가 3월 21일인데 이날 매각 기일이 지정됐다면 그 일주일 후인 28일이 매각 허브에 대한 결정을 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관계인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신고된 배당 요구 신청권자, 그리고 이미 등기부상에 권리가 등기가 되어 있는 자, 저당권 소유자, 가압류권자, 그리고 압류권자, 그 외에도 지상권, 지역권자, 등기된 모든 자에게 통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채권자에도 당연히 통지합니다. 통지할 때는 통상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까지 예정기를 둬서 이렇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또한 그 동시에 신문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준비 단계인 집행관이 현황 조사를 하는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집행관은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한 후에 그 부동산의 현황, 점유관계, 그리고 차임, 그리고 임대 보증금이 있으면 그 임대차 보증금의 액수, 그 밖에 현황을 조사하도록 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 경매 사건에 매수를 희망하는 자는 집행관이 작성한 현황 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이 부동산에 대한 그 현황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집행관이 현황 조사를 할 때에는 이렇게 법원의 표시, 그리고 부동산 현황 조사 보고서다라는 취지의 내용의 서식을 가지고 사건 번호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그래서 이 경매 사건에서 이렇게 부동산 현황을 조사 보고합니다라는 형식으로 부동산 표시, 이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인지, 이 사건에 있는 토지인지 또는 토지 건물인지 또는 아파트인지 또는 상가인지 그런 표시를 기재하죠. 그리고 조사 일시를 기재합니다. 언제 방문을 했는지, 한 번 갔는지, 두 번 갔는지, 세 번 갔는지, 이런 각 개별적 방문 시마다 그 일시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그 조사 장소를 기재하죠. 이 부동산 소유지 현황이겠죠. 조사의 방법 또한 기재를 합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누구를 만났다 해서 탐문을 했다, 또는 현장에 아무도 없어서 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현재 전입된 자의 내역과 그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서 이렇게 조사를 한 것이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적는 것이죠. 그리고 첨부 서면으로 부동산의 현황, 사진을 적습니다. 그리고 점유자가 누구인지 그 관계조사서를 적죠. 현장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탐문해서 그 자가 말하는 대로 기재하기 때문에 이 현황조사서는 100% 믿을 것은 못 됩니다. 이 첨부 서류인 부동산 현황과 점유관계조사서를 보시면 이렇게 이 부동산의 위치, 현황, 약도와 그리고 내부 구조, 그리고 사용 용도 등에 대한 사진을 첨부하는데, 이 문제가 내부 구조는 직접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을 잘 안 열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 도면 그리고 사진 등을 첨부해서 제출을 하고는 합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점유자가 누구인지, 그 점유권은 어떤 원인으로 점유를 한 것인지 이 내역을 확인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이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전부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지 않고 임대차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별지 목록을 또 넣어서 어느 부분에 이렇게 조사된 부분 외에는 채무자, 소유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다는 것인지, 결국 일부만 점유한 것인지, 이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현장에 있던 그 점유자와 대면을 통해서 탐문을 하는 것이죠. 누가 있더라? 이 사람은 현재 소유자와 일정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점유를 한 것입니다. 또는 아무런 권리 원인 없이 점유를 한 것입니다. 사촌입니다. 또는 아들입니다. 이런 내용을 또 기재하는 것이죠. 이렇게 집행관은 부동산 그 현황, 현장을 방문해서 이런 형태의 조사를 하고 그 점유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령 해당 부동산이 대장 그리고 등본에 없는 미등기 건물이 있다면 그에 따른 사항도 같이 조사해서 이렇게 보고서 형태로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감정평가사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죠.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은 현재 경매가 진행되는 시세가 아닙니다. 감정평가할 당시의 시세이고, 통상 이 감정평가한 시기는 1차 매각기일 전 4개월에서 6개월 전에 이루어진 금액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세와는 괴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서에 있는 금액 그리고 최저 매각가격은 맹신할 수 없는 겁니다. 법원에서는 이 감정평가서에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 매각가격을 지정하게 되는데, 통상 감정평가사가 한 금액 그대로 최저 매각가격을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현황조사는 집행관이 하는 것이고, 부동산 평가, 즉 최저 매각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그 기준을 제시하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가 하는 것이죠. 이 집행관과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한 그 내용을 토대로 이 법원에서는 매각 물권 명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매각 물권 명세서는 부동산이 어디인지, 그리고 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 점유의 권리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점유자가 있다면 그 점유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임차인을 말한 것이겠죠. 그 차인과 보증금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현장에 있었던 집행관이 같이 만나서 탐문한 사람에 대한 진술로서 그 보증금과 차임이 얼마인지를 진술에 의한 내용을 또 기재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등기된 부동산 위에 있는 이 가처분, 선순위 가처분을 말하는 것이죠.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것, 또는 지상권 같은 걸, 그리고 매각에 의해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정 지상권을 말한 겁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계율을 매각 물권 명세서에 기재해서 작성하게 되는 것이죠. 입찰하는 분들은 다른 내용보다 이 매각 물권 명세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 속에는
집행관이 한 점유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전입된 자가 누가 있는 것인지, 최저 매각 가격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최선순위 설정, 즉 소멸 기준 권리를 이끌는 것이죠. 그 날짜가 언제인지 이런 사항을 기재한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해서 매각기일 일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하게 되고, 입찰을 희망한 자들은 반드시 매각 물건 명세서를 확인해야 되는데 매각기일 일주일 전부터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경매 매각기일은 통상 4회차까지 이렇게 지정해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아닌 일반인들은 당 회차별로 언제인지 알 수 있지만 이해관계인들은 4회차까지 언제 진행되는지 미리 예정기일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진행 중인 경매 사건은 이렇게 현황 조사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형태를 보시면 경매에 대한 사건 번호를 기재하죠. 조사 일시 2020년 9월 9일 날 이렇게 방문했다. 그리고 2020년 9월 14일 날 방문했다. 이 두 번 방문한 겁니다. 조사할 때마다 한 번이라면 한 번의 기재, 두 번이라면 두 번, 세 번이라면 세 번, 이렇게 갈 때마다 조사 일시를 기재하고, 부동산 임대차에 대한 정보, 이 소재지가 어디이다, 그리고 임대차 관계가 한 명 있다, 그 점유 관계는 이렇게 이 소재에 임차인의 별지를 점유하고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임차 관계 조사를 한 결과 점유인은 이자이고 구분은 임차인, 점유 부분은 전부이고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점유기간은 미상이다 하는 거, 그 보증금과 전입일자를 기재합니다. 이 미상이라 하면 집행관이 갔을 때 이자가 자리에 없었던지 또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 집행관은 현장 방문한 결과 사람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입이 되어 있으면 무조건 임차인으로 등록을 해버립니다. 이제 감정평가서를 보겠습니다. 감정평가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건명, 사건 번호의 기재가 있고, 그리고 소재를 두고 있고, 어디 감정평가에서 했다라는 내용과 이 집합 건물이죠. 구분 건물이고 감정평가표가 이렇다 하는 거, 감정평가액에 대한 기재, 공부와 사용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부동산의 종류, 그리고 감정평가액이 이렇다 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 시점이 2020년 9월 10일입니다. 현재 2023년 3월 21일과 대비해서 무려 3년여 기간 동안의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감정평가액은 믿을 수 없는 금액이겠죠. 최저 매각 금액을 정하는 기준밖에는 되지 않는다 하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서에 대한 내용은 추가로 또 보실 거니까 오늘은 이쯤에서 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매각 물건 명세서, 이 매각 물건 명세서가 결국 법원에서 작성하는 문서이고, 현황조사서는 집행관이, 그리고 감정평가 금액은 감정평가사가 하는 것이겠죠. 사건 번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관의 표시, 그리고 사건 번호가 나오고, 해당 경매 사건이 강제 경매인지 임의 경매인지 이런 표시와, 매각 물건, 그 부동산이 한 개 이상이라면 반드시 번호를 1번, 2번, 3번, 3번을 기재하고, 한 개라면 통상 1번만 기재하게 됩니다. 작성 일자가 2022년 12월 5일이라는 거, 누가 확인했는지 사법 보장에 대한 표시와 그 부동산 그리고 감정평가액에 대한 것을, 즉 최저 매각 가격의 표시를 별지로 두고 있고,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순위 설정, 이게 소멸 기준권리, 말소 기준권리라는 것입니다. 이 권리 이후로 모두 매각으로 소멸되죠. 배당 후 종기에 대한 이 시기를 이렇게 2020년 12월 16일 날 했다 하는 거. 그래서 이 기간까지 신고된 자에 대한 배당만 받아준다는 소리겠죠. 점유자가 있는데 이 점유자는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두 건의
현황조사가 있는 이유가 집행관이 이 물건을 2번 방문했죠. 방문할 때 점유의 권은 주거임차인 주거임차권자라고 기재했고 기간도 미상이랍니다. 당시에 사람이 없었겠죠. 차임이 없다는 거. 그리고 금액은 2억 천 같은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 일자와 날짜를 볼 때 이 전입신고일은 집행관이 본인이 전입신고 날짜를 말하게 되면 그 말한 대로 기재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관이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해당 부동산의 전입세대를 열람하게 되는 것이죠. 확정일자는 미상이다라는 취지.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직접 본인이 권리신고한 내역이고 이 권리정보취소가 권리신고한 것이죠.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 신청서를 냈겠죠. 주거임차인이고 그 기간을 언제까지인지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가지고 기재했겠죠. 보증금은 2억 천이다. 그 전입신고 날짜는 2018년 4월 27일, 확정일자 같은 날 받았습니다. 배당요구 일자가 보니까 2020년 9월 21일. 그러면 이자는 이 배당요구 종기일보다 빨리 했으니까 배당받을 자격이 있는 자격이죠. 그리고 최선순위 설정일인 2018년 9월 18일이 배당요구 종기일인데 이 날짜보다 더 빨리 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전입신고를 마쳤고 확정일자를 같은 날 받았으니까 4월 28일이 이자의 순위가 지정된 날짜, 그리고 대항력을 취득한 날짜겠죠. 그 외에 다른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 이게 선순위 가처분, 즉 이 소멸 기준 권리보다 더 앞에 있던 가처분권자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 외에도 지상권자 또는 지역권자 같은 경우에도 이 소멸 기준 권리보다 더 앞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수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매각에 따라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법정 지상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공라로 되어 있으니까 크게 염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고란에는 이 기타 사항을 기재하는데 이 집합 건물 대상 상에 이렇게 근인생활시설이지만 현황은 이렇게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다. 결국 근인생활을 지금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겠죠. 여기 기속된 공용 부분은 6.7제곱미터이고 특별 매각 조건, 일반적으로 매수 신청 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지만 이렇게 특별 매각 조건은 20%로 또는 30%로 법원 재량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상 특별 매각 조건이 있으면 최저 매각 가격의 20%이고 이 금액을 보증으로 내지 않으면 무효 처리되는 것이죠. 해당 매각 물건에서 이 부동산 표시를 보시면 이 별지 사항입니다. 물건에 대한 표시와 그리고 감정평가액이 이 금액이다. 1회부터 4회차까지 이렇게 기일을 미리 지정한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평가액이 2억 2,200이었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법원에서는 최저 매각 가격을 정했는데 계속 유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최선순위 설정보다 빠른 임차인이기 때문이겠죠. 내가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매각 방법에 대한 지정과 공고 그리고 통지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매각 방법은 매수인이 법원에 방문해서 입찰표를 제출하는 기일, 일정 기일을 지정한 기일 입찰 방법이 있고 그 외에도 지정된 입찰 기일 안에 가령 일주일간 또는 14일간 이 기일을 지정해서 그 안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입찰표를 제출하는 기간 입찰이 있습니다. 이 법원에서는 당일날 현장에서 하는 입찰 방법인 기일 입찰 또는 일정 기간 동안에 입찰표를 제출하는 기간 입찰 중에서 선택해서 매각 기일을 지정하게 되는데 통상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이 기간보다는 기일 입찰을 대부분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 그 해당 기일에 방문해서 입찰하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기일로 할 것인지 또는 기간으로 할 것인지 정해서 이렇게 통지하고 공고를 하게 됩니다.
결국 법원은 계속적인 공고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 공고를 하는 이유가 누구든지 이 경매가 진행 중인 내용을 알고 있어라 라는 취지의 내용이겠죠. 실무상에서는 대부분 기일 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보는 걸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